생각나는데요. 그래도 뭐 이해가 안 간다든가 뭐 이럴 만한 내용들이 뭐 있던가요? 이건 뭐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메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여기 13페이지 보면 예. 그 2번에 4 보면 대략 한 달에 3분의 1로 완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틀린 거 아닌가요? 조현병이요? 예. 이거 틀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제가 어디다 적어놨냐면 제가 그 출판한 책에도 보거든요. 이게 1950년대 1950년대 옛날에 그 코로나 책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신약물학이 제대로 개발되기도 전에 이게 또 이 3분의 1 논리가 왜 나왔냐면 조현병과 조울병도 제대로 분간을 안 하던 시절에 또 조울병이라는 병이 3분의 1, 30%는 재발이 없어요. 3분의 1. 조울병이요? 예,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저절로 재발이 없어요. 이걸 조현병하고 갖다 뒷다 섞어 놓으니까 이게 미국하고 유럽에도 이 두 가지 서로 약간 기조가 달라요. 우리가 환자를 보다 보면 조현병이나 조울병이 분간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왔다리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대병원에서도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면 교수님들이 앉았다가 교수들끼리 서로 털렸다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분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거에는 정신병, 조울병, 조현병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증, 우리가 의치증 정도 되면 이 편집증은 약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병이고, 이 조현병, 조울병은 약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건 낫는 병이에요. 낫는 병인데 조울병하고 조울병을 같이, 조현병하고 조울병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경우들이 여러 군데에 많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 의료보험이 확대되기 전에는 결국은 한 10년, 20년 병원 세월에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파산하는 거예요. 병원비를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통해가지고 기도원이나 수영소 같은 딱 설다 놓으면 우리 목사님 영빨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신병이 나았고 약한 것도 재발당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그게 조울병이에요. 네. 조울병은 실제로 30%는 재발이 없기 때문에 한 1년이라는 이 주기성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는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울병하고 조현병 지금 그걸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3분의 1, 3분의 1, 조현병 3분의 1 완치가 된다. 이거 틀렸어요. 이럴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조울병을 같이 갖다 섞어놓고 옛날에 1950년대에 코로나 책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지. 요즘도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웃기는 사람이라고 내가 논문에다 이런 걸 갖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어디다 글까지 써놨어요. 이거는 이미 고전적인 병이고 사실 이런 내용에도 더 이상 이런 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아니 조현병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약을 먹고 완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현병은 99%는 다 재발해요. 재발하고 약 안 먹으면 재발해요. 조울병은 약 안 먹어도 30%는 평생 재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군데군데 이걸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저는 이걸 쓴 사람이 누구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지금도 논문 쓸 때 이걸 아주 그냥 이 고전적인 걸 뭐 아주 대단한 인정이라다 생각처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치분열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책 출판하면서 그 빨간 책 저기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인용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이거 제일 뒤에 그거 읽고 말고 했던 질문이에요. 혹시나 이제 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너무 고전적인 걸 인용할 뿐이에요. 이 경험적 제안에 보는 거 보면은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건 틀렸다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또 뭐 궁금했던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이 3분의 1이나 완치됐다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완치됐더라고 그러고 저 카페에도 수도 없이 올라오고 제가 카페에다 단약 상의만 하면은 조현병인데 단약 상의하는 사람은 정의는 자기는 미달입니다. 다시는 올리지 마세요 하고 아예 그냥 경고를 해버려요. 두 번째 비슷한 걸 또 올리면 제 경고이고 한 번만 더 올리면 퇴출시키다 딱 이럴 거예요. 아니 지금 요새는 이제 회원이 15,000명이나 되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해서 또 회원이 새로 들어오니까 이제 또 새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좀 기본적인 거는 올리고 이제 질문하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같은 데다 보관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질문 올리는 사람이 제일 많다. 또 뭐 궁금했던 건 없습니까? 내질하자고 오늘 강의 중에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조현병의 원칙적으로 심리치료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현병은 아주 잘 낫는 병이고 발병하고 한 달 이내에 약물부작용 없게 해서 원래의 생활로 빨리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잘 된 겁니다. 무슨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네, 자기 생활로 빨리 들어가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정신과 교과서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세 개의 콤프렌시브라는 텍스트북이 있는데 거기에 이 조현병의 사이코세라피의 그러니까 심리치료의 정신치료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부정적인 걸 한 16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긍정적인 건 딱 5개입니다. 인디케이션 내면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기의 핸디캡을 깨닫고 빨리 원래의 생활로 복귀하면 심리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 젊은 사람들의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창 성장이 중고등학생 시절 특히 더 알고 있고요. 대학생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 좋아서 조현병이 다들 정신분열병인가 알고 있고요.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정신이 들고 나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적인 상태로 병원에 와서 입원시켜놓고 일주일이면 좋아지는데 면역에 한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선생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영락이지. 입원한 것도 정신병이고 내가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상태의 기억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부모한테 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고 주먹질을 하고 선생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조현병에 대해서 병이 낫고 나면 성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 다르다고. 그때는 그렇지만 내 앞으로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들을 거야. 약 안 먹을 거야. 그럼 제발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병이라고 쭉 가르쳐주고 약 안 먹으면 제발한다. 저기 봐라. 같이 입원한 사람, 너 옆방에 있는 사람 누구도 다 약 끊어서 제발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약 끊을래? 저는 약을 먹습니다.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좀까지 먹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책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 같아도 의사가 뭐라 그래도 한 번쯤 약 끊어볼 것 같다.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약 끊기를 원한다고 그래? 너 이거 재발률 99%야. 약 끊어서 재발하면 입원해가지고 치료하러 가자. 대신에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돼. 이렇게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재발을 경험하고 내가 함부로 약을 끊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상황을 본인이 깨달아야 그런 사람은 시집가고 아들 딸라고 살아요. 부모의 강권에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먹어라 먹기 싫다는데 먹었냐?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현병이 다 나와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어요. 전부 다 정상적인 상태가 됐는데 약 먹어야 된다고 약 먹었는데 좀 이따가 한 번만 더 옆에 너 약 먹었냐? 참 먹었다는데 좀 그만하세요. 그게 처음에 한 달 정도고요. 그거 한 6개월 되풀이 해보세요. 아이씨, 먹었다는데. 이게 애들이 버릇만 자꾸 나빠지게 만들어요.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만성질환인 걸 깨닫게 하고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죠. 이런 데이케어 센터나 있거나 납병원에서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응상의 어려운 점이 많은 청소년들의 병이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핸디캡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경우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죠. 이 병이 30대, 40대, 60대에도 오는 병인데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설명을 해주고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순정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 뭐 너는 그래라 나는 끊어봐야 되겠다. 실제로 끝까지 끊어가지고 정서부터도 한 달 이상 입원을 잘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번을 들락거리는 처녀를 가요. 뭐냐면 환청이나 망상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야 너는 조현병이 아니야.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약 안 먹어도 돼. 환청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병을 그러면 할 수 없이 먹어요. 나에게만 하면 안 먹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저것들이 웃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20번을 들락거리면서 여보시오 이제 좀 그만하나요? 지금 나도 교회 다니는 지가 내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서로 좀 믿고 삽시다. 예? 하고 나갔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고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정신병원 같은 데 가면 서로 입원비가 너무 싸서가지고 서로 입원하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렇기 때문에 1년 무조건 내보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1년 만기 태우는 무슨 징역 언도 받을 것처럼 만기 퇴원이 언제 환자들끼리 만기 퇴원 날짜를 세워요. 이런 이제 묻지 못할 이런 풍경들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조현병의 예후는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 좋아져요. 조현병 안 좋아지는 한때 없습니다.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클로자필이 나온 이후에는 다 좋아집니다. 좋아진 이후에 환자의 본래의 성격이 달려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한 가장 믿을 부모 형제도 못 믿겠다고. 지금도 병원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벌써 4번째, 5번째 입원인데 제가 입원시킨 경우는 처음입니다. 죽으라고 아버지랑 싸워요.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한테 옆에 가서 기도말로 간식 쳤어. 야 네가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때 왜 나보고 정신병자로 그냥 나는 약 먹겠다니까 무조건 퇴원시켜. 퇴원시켜줘도 약 먹는 약.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뭐라 그러냐면 병이든 아니든 아버지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인간이 이미 그걸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틀렸으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수능을 불러서 수학이라도 채우든지 부처대로 살 거면 채우든지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되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오늘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데 또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 간단히 한 가지만 예. 여기 몇 페이지인가 여기 조현병 A 그 밑에 난에 유전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13페이지요? 예, 13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예. 프로테즈 그거가 각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 표현하는 게 다 완전히 틀리는가 본데요. 이거는 좀 교과서적인 걸 인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거의 뭐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통 러프하게 알려져 있는 걸 부모 중에 한 명일 경우에 이거 9%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10%로 얘기하다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면 좀 긍정적인 걸 쓰면 되는데, 하필이면 제일 센 거 13%가 또 딱 적어놨어요. 네. 저는 이런 사람한테 원고를 의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10%로 알려져 있거든요. 조현병이 1%가 조현병이 된다고 그러는데 부모 한쪽이 그럼 10%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나오는 논문들이 자꾸 9%를 얘기해요. 그럼 이거 9%라고 적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13%를 인정해. 이런 사람 나 10%는 몰라요. 아무튼 이거 2차 때 일가차 썼던 사람은 나중에 필기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으면 그 논문을 인용하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부모 중에 한쪽이 조현병이 있으면 자녀가 또 환자가 되는 확률이 10%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13% 이렇게 쓰면 양부모는 여기 47%인데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79% 내지 한 80%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래고 결혼에 뭐 불가능 좋을 게 없죠. 왜냐하면 조현병을 자꾸 재발하는 양쪽 부모가 자꾸 재발한다면 그 자식이 온전하게 크기가 쉽지 않죠.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태어난 사람들이나 실제로 환자들끼리 조현병 환자들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어느 의사들도 쌍수를 그런 거 다 반대해요. 그리고 결혼 못하게
건강한 사람 사귀라고. 건강한 사람 사귀면은 10명이면 1명밖에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데 제가 평생 이렇게 했더니 80명 건강한 아이 출생한다고 카페에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0명 넘게는 20세를 넘겼어요. 벌써 넘겼어요. 뭐 대학원 나간 아이도 있고 나이 34살도 있는데 딱 한 명 봤어요. 50명 중에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자매가 보면 9% 적혀 있잖아요. 네. 이 형제자매하고 부모 중 한 명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9%나 13%나 비슷하다고 보면은 되게 러프하게 그냥 10%라고 얘기하겠구나 이러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오빠가 먼저 병이 생겼는데 나중에 여동생이 또 생겨요. 참 이렇게 뭐 아니 9%를 하더니 자녀가 2명밖에 없는데 둘 다 조현병이라는 게 무양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많은 늦게 발생하는 건 참 아주 어떻게 뭐 방법이 특별히 좀 있네요. 아니에요. 늦게 발병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예후도 좋고 치료도 잘 되고요. 정상적인 생각하면 도와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니까 이 병이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죠. 10대 중딩이나 5등이는 지나가다가 돌뿌리만 탁 툭쳐도 네. 세상 요구하고 쌍소리가 튀어나오는데 그때가 너 정신병이니까 평생 양보해야 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예후가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50대, 60대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발견됩니다. 많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1%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적인 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인용을 했느냐, 어느 책을 봤느냐, 또 그 사람의 주관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썼다 생각하시면은 이게 양적 부분은 47%에서 79%까지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지금 뭐 상당히 좋아져서 약을 하루에 2알 한 번뿐이 안 먹는 상태를 만들어주신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환자끼리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보편적인 건 아마 저 50%가 맞을 겁니다. 40%. 그래서 저기까지 물어봤어요. 우리 애가 지금 이제 한 40 가까이 됐는데 몇 년 전에 물어본 얘기지만 성욕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거에는 뭐 이런 조현병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결혼시킬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은 그냥 안 오는 걸 못 시키는 걸로 생각을 이렇게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단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벌이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데 먹고 살 게 있다면 또 혹시라도 가정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게 조현병이 아니어도 그런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꼭 거기다가 장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근데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가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자신감이 없을 정도로 그냥 본인도 어딘도 무슨 노력 누구 사귀려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질문 시간을 또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 우선 우리 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 보시고 이런 책자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인용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 같은 그런 경우는 인용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금씩 다른 통계 같은 걸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약물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조현병, 조울병은 가능합니다. 망상증, 망상량의 편집증, 우체증, 의부증만 달라있는 경우는 약 반응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사고 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고 같이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가 하나 부산 살고 하나 서울 살고 따로 떨어져서 멀리 가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끔찍한 사고들을 일으키는 게 주로 망상증입니다. 편집증이라고 하죠. 애기를 아파트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가스 틀어놓고 폭발해가지고 아파트 청자로 날아갔다고 이런 거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지정의거증으로 된 편집증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현병의 경우에는 그 범죄 확률이 더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묻지마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꾸 보도되는 걸 보면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조현병 자체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기획을 해서 범죄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인구들보다 범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망상에 의해서 움직이느라고 그때 보는도 모르게 한 범죄 행위. 그 행위를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약물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하다는데 그 사람들의 환자라고 해요. 범죄적인 걸 꼭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형벌을 주어야 할 것이냐.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갖다 본 적도 있습니다. 애기 둘 엄마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6살인가 이랬는데 칼로 아들 배를 찔렀어요. 책발명인데 진짜 끔찍하죠. 사고로. 이 엄마를 입원시켜, 남편이 아내를 입원시켜놓고 병원에서 굉장히 주치의가 이제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죠. 약을 먹으면 재발할 수 있고, 재발하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아이들 온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참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카페가 없을 때입니다. 저 책을 보고 저 찾아왔어요. 애기 아빠가. 재발만 하지 않으면 우리랑 똑같은데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제 가정을 깨고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누라는 평생 병원에서 살게 하고 아이들 위해서 내가 아이들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의사가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아니요. 약만 꾸준히 먹으면 재발 안 한다. 30년, 40년 재발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러시네. 그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었는데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약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 암세린약 50ml. 리스페라토를 치면 0.5ml. 아무치도 않는데 이제 문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요새 학교 가면 이상한 설문지 있어요. 뭐, 엄마 아빠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느냐, 뭐, 그러니까, 내 말을 우리 엄마한테 별 칼로 찔러버렸어요.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불러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법원에서 가정범죄 이런 거 담당하는 아이들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얼마 동안 관찰해야 된다. 거기 불려다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나가서 약을 꼭 먹기로 하고 나가가지고 진짜로 지금까지 재발이 없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2년은 남았어요. 재발이 없는데. 이 애기 엄마가 너무 시달려요. 법원은 이제 한 2년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다 끝났어요. 법원에서도 계속 형사범 취급해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만나요. 가서 변명해요. 애가 또 그래가지고 또 학교도 딱 제쳐 또 학교에서 아버지 호출하고 아이들 엄마한테 맡겨도 되느냐. 이거 깎고 더 상처를 받아.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모른 척하는 게 더 나아. 정이 안 되면은 그 환자의 남편이 포기를 할 겁니다. 그래. 자기가 열성을 다해가지고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북한 사람 갈 때 맨날 같이 따라다니는 우리 카페 운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뭘 가정폭력적으로 한다고 그래. 사실 가정사가 이게 아주 끔찍한 뭐 애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매장을 한다든가 없애버렸다든가 이런 범죄적인 사실이 가끔 일어나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부모나 한쪽이라도 건강해서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다 해내겠다고 더 이상 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참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 또 이사를 가요. 내가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말 안 하겠지. 학교에서 요새 그런 사람들이 적어내면 정남식 모르다.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걸 유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죠.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러고 좀 했습니까? 약물로 안 들어가고. 아무튼 조현병은 정상경찰이 가능하다. 재발하는 병이라고 해서 자꾸 미리 경고를 하고 겁을 주고 시집가서 애 나면 개만하면 어떡하려고. 이것도 머리끈이거든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80명이나 된다는데 아이고 의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시집가지 말고 임신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약을 많이 줘서 오늘 이제 이 약물치료의 제일 중요한 관점이 이 교재부터 따로들이 이 끝부분입니다. 이 제우측에 있는 채소 유지 용량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약물을 채소 용량을 먹고 부작용이 없고 재발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안 가진 의사는 약을 많이 주는 의사. 요 세 번째 칸이 치료범위 용량을 그대로 주는 의사. 입원했을 때나 퇴원했을 때나 퇴원해서 약 하나만 줄여요.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잠을 20시간씩 자는데 이거 이대로 해서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재발하니까 먹어야 돼.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주치 바꾸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가 3,500명이에요. 약에 대해서 약물 부작용이 없도록 채소 용량을 먹게 하면 얼마든지 100%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약을 떠오르는 그 약을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약 끊어봐요. 일주일 안 먹어보니까 진짜 살 것 같거든요. 진짜 병 다 난다. 그러니까 의사는 나쁜 놈들은 그냥 내가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고 난 페인처럼 만들고 약이나 팔아 쳐먹으라고 이러다 보면 제일 재발이 많은 게 6개월 이내에 반 이상 재발입니다. 1년이면 거의 70% 이상이 나빠요. 2년이면 99%. 그래서 이 채소 용량을 갖다가 언급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는 저는 자격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카페에다 환자들이 하도 약을 많이 먹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사는 정신과 의사 하지 말고 딴 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한테 채소 유용량을 언급하지 않는 약을 많이 주는 의사한테는 모든 환자는 폐인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맨날 12시간, 15시간 잠을 자야지 정신이 드니 그걸 믿고 따라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쯤 재발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말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알려져야 되냐면 이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채소 용량을 먹게 해야 한다. 만성질환이니까. 자, 내가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진짜 먹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조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용량이 요 정도인데 그걸 막 한 10배씩 줘요. 실제로 제가 카페에 좀 이걸 이겨낸 사람들 차라리 그 카페에 그 대문을 좀 열어놔. 거기에 상담실에 글 올라오는 걸 보면 그대로 약 먹으면은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물론 생명은 살아있지만 약 먹고 잠이나 자다 폐인되니까 젊은 사람을 폐인을 내가 보는 모든 조현병 환자들을 다 폐인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런 정신과 의사를 평생 해서 그 사람은 뭐 할 거냐? 염라대학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변명할 거냐? 너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정신과 의사는 시집가서 건강하게 태어난 애가 약 먹으면서 80명이나 되고 다 건강하게 살았다는데 너 왜 시집가면 안 된다고 임신하면 안 된다고 좀 염라대학에 있어서 그런 걸 물을 줄 안다고 이건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재짓지 말고 정신과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답을 잘 때가 있고 그랬을 때 아무튼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이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약을 끊으면은 재발하는 게 있는데 당뇨병을 있는 줄 알면서 약을 끊으면은
천수를 다 하지 못해. 당뇨병이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 우리는 온몸이 다 썩어요. 그래서 잘라내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거는 수치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인다고 그러지만 이 정신질환은 오늘 여기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밝혀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것에서 조현병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오히려 조현병이 조울병보다 더 쉽습니다. 조울병이 자꾸 재발해내면 사람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심지어 나중에 의사도 아무리 열심히 매달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정신없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저쪽 갔다 우울증 갔다 왔다 갔다 해놓으면 사람이 진짜 험한데요. 그런데다가 우울증이 심하면 턱커덕 그냥 자살해가지고 사람까지 없어져버리고. 솔직히 조현병은 약만 잘 맞춰주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100% 똑같아요. 그러려면 약부작용이 없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부작용이 없게 해줘야 되는 거에 관심을 안 가지는 정신과의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딴 식으로 환자 보려면 환자 보지 말아요. 당신이 안 봤으면 그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정상적인 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평생 본 환자를 몽땅 K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런 정신과의사에서 뭐하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싸우는 적 카페에 가시면 꽤 있습니다. 자, 우선 약물 치료가 이 약물이 개발되는 역사나 이런 걸 보면요. 조현병이 처음 개발된 약이 이 항정신병 약물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클로프로마틴입니다. 이게 1952년입니다. 1952년 이전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안 보는 거다 갖다가 못 나오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가집에 정신병 환자가 생기면 곡간 같은데 안 보이는 데다 땅 파가지고 그 밑에서 밥이나 넣어주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끼리 지들끼리 못 나오는 데다가 거기서 먹고 자기 하면 거기서 막 엉망진창이죠. 잠 못 자는 사람 지들이 뽑고 뭐 여러 가지 범죄적인 것도 많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성 질환들이 이 대사성 질환들이 결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먹는 것 중에 어떤 약을 먹었더니 어떤 계통의 약을 먹었더니 우리 허수아비까지 같이 좋아지더라. 이런 데에 차단이 돼가지고 이 조현병 약이 개발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52년도에 개발된 이 클로프로마틴 약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특히 조울병에서 조증일 때 이 정신병적인 조증 증세를 깔아치는데 아주 지금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개발되면서 이 약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약리 기전이 거의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지 서양의학이 동양의학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들이 있다면 약품으로서의 생민이 날 때 그 약에 대한 모든 기전이 밝혀져야 되고 또 뭐 분자량이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심지어는 뭐 후진국에 가가지고 임신부에 그 통계 자료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인부 등급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나야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로프로마틴이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52년이니까 이제 65년 됐잖아요. 제가 52년이니까 나이가 같은데 약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특히 조현병약은 이 클로프로마틴만 있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약 먹으면 진짜 이 약은 한 10시간씩 자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이었는데 서울에 있던 후배가 성당을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다음 다니면서 복과 1학년을 계속 낙제를 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클로프로마틴 300ml 먹어요. 잠을 10시간씩 자도 깨고 나면 공부하려고 하면 졸려요. 몽롱해요. 암기해놓은 거 머릿속에 입력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낙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복과 1학년 다시 딱 복학할 때 이제 딱 끊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 친구가 성당을 다녔으니까 성한절에 3번인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야 너 그거 먹고는 그닥 졸업 못해. 그러면 그걸 딱 제쳐버리고 뭐라 그랬냐면 제 밑에서 그 5번째인 피모지시라는 약을
그 당시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게 리스페리돈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 리스페리돈하고 피모짓이 역가가 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약이에요. 유지 용량으로는 한 1mm만 줘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mm를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야, 상태 나빠지면 선생님 좀 이번에 내년에 학교 간다고 생각해. 2월 한 10일경 왔어. 3월달에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3주 채 안 남았어. 근데 그 친구가 그 피부자지 1mm 먹은 이후에 4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딱 졸업해요. 서울대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과 전문 의사를 하고 있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거 전부 다 약 잔뜩 졸업은 아니 자본 10시간씩 넘게 자도를 만들어놨는데 인지 기능이 안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의사가 약을 떡으로 줘가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놓고 조현병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아요. 아니에요. 최소 영양을 찾으면 우리랑 똑같다니까. 모든 기능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저는 계속 더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직종이 다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물이 클로풀마틴이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부작용을 해결을 다 해놨습니다. 아주 대단하다 할 정도. 어떤 부작용이 클로풀마틴이 입이 짝짝 말라. 자무가 아니죠. 클로풀마틴은 100ml만 먹어도 심지어는 거기다 보면 해내기 어려워요. 그러던 게 이 피무자이라는 약이 개발되고 나서 이거는 졸린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최소 용량을 쓰니까 졸린 게 없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3번을 낙제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낙제하면 쫓겨나야 돼. 4년 만에 그냥 졸업하고 자기 할 거 다 해요. 그래서 이 약이 개발되고 나면서부터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이제 이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요새는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나옵니다. 신경끼리 전달될 때 더 자기 하면 어떤 물질이 더 나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니까 굳이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정신의학의 치료법의 개발이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1952년 이전에는 너무나 비참했고 정신 분석을 한다고 프로이드가 태어나서 1년 6개월까지 영아기에는 어떤 사이킥 트라우마가 있으면 정신병이 되고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사이킥 트라우마가 심하면 너도지 한 대가 된다. 그러면 가설로 그냥 이제는 재밌게 그냥 보시면 되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정신 분석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뭐 별별 방법을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면서 정신치료가 조현병이나 조울병에서는 퇴색이 되고 있어요.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치료를 한다고 조현병 환자를 의사 한 명이 평생 붙들고 있어도 그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못 만들어놔요. 그게 무슨 치료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고 나서는 부작용만 넣게 해주면 다 던져내요, 다. 그리고 세상에 사실 저는 이 정신의사 일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 신뢰하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약을 떨어주는 사람들이 더 형편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저는요, 카페에 상담실에 글이 올라오면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병원에 그 카페 때문에 책 때문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그 사람 먹던 약을 10%밖에 안 돼요. 90% 다 끊어버려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한 3주 기다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명이 만났다 그래요. 저는 약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다 나았는데 약을 과량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로봇처럼 다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오늘 결혼시킨 분은 경남 창원에서 왔는다. 약을 하도 떡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제대로 눕지를 못해요. 누우려면 다리가 펴지지가 않아요. 피려고 막 이래요. 그러던 게 약 다 끊어버리고 제일 약한 약 반을 달라는 거예요.
이 나빠질 확률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여자니까 30%는 안 될 거예요. 이 아버지가 70 넘어 아버지가 50에 딸을 오늘 퇴원시키면서 뭐라고 했으면 참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다 같은 대한민국의 조직과 전문을 가진 의사인데 당신은 달라고 그 조그마한 그 바닥만 먹고 환자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먹었던 약들은 그거 먹고는 인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무시를 못하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나중에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약부장들. 그거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지연성 운동장이고 지연되면 평생 신체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로 신체장애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소송의 대상이 돼요. 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선전한 거예요. 정신과 치료받은 이후에 지연성 운동장애가 온 사람이 자기한테 의뢰하면 소송에 돈 받아요. 실제로 신체장애를 갖다가 만들 정도로 약을 갖다가 함부로 쓴 의사를 이걸 증세가 나타나는데도 근육이 당기거나 이 운동장애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이걸 빨리 처치를 못해주면 신체장애가 되고 한 50%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신경연달 물질이 이렇게 더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이런데 잔뜩 필요한 걸 다 없애버렸거나 필요한 걸 막 한 10배, 20배를 계속해서 때려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 신경전달 그 가정이 다 망가져버려요. 망가지니까 근육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은 약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의사는 사실 의료인으로 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 소설 동의보감을 한번 재밌게 읽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환자들이 아프다고 얘기하거나 뭔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약을 과하게 주는 의사 거기 딱 죽쳐가지고 미칠 광장 딱 서는데 미친 의사라고 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의사들이 보는 눈이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전인 치유의 근거를 두지 못하고 환자가 한참쯤 들리는데 지금도 들려요? 네, 아직도 약하게 들리는데 약이 나날이 올라가지고 그 환자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치료가 안 돼. 그 사람 죽이는 거야. 약을 세게 쓰나 아주 약하게 쓰나 들리는 게 똑같다고는 세게 써서는 안 되죠. 이런 약화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보다는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약에 가장 문제가 없게끔 최소 용량을 찾아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전인치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인치유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정신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전문의 따고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저희 사촌 형님이 주택은 임시현장님을 하고 염색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급성 백혈병이어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국립 의료원에 계시는 거 제가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자고 모시고 들어갔는데 급성 백혈병이 요즘 사람 죽으면 난리 납니다. 급성 백혈병이 치료 과정이 조절 기능을 다 망가뜨려 놓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기 기대하죠. 그러니 백혈을 보고 혈압하는 거 다 떨어져 있는데 동전하는 거 잘못 줬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 2주 만인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꼴을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저거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결국 의사가 사람을 죽이더라 이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후배 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뭘 어쩌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레지던트한테 세세한 얘기를 하고 저희 대학병원 토요일 일요일 일인들이 참 안 좋습니다. 체중이 일주일 만에 5kg 가면 알고 계세요. 점점 수치가 알고 있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백혈병 치료하는 데 들어가면 하루에 먹는 거 나가는 걸 다 체크합니다. 그 밸런스가 맞는데 5kg가 늘어났다는 것이 이건 기록이 잘못되는 거예요.
5kg 늘어났다는 건 내 몸 성분의 5kg, 물로 치면 5kg가 여기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볼륨이 높아지면 혈압이 저절로 올라가지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든지 무슨 가를 치료하든지 간에 약화를 있게끔 하는 의사를 잘못 만나는 그 사람들 불행한 의사 가족도 의사한테 당하는데 사실 의사 가족도 아닌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아들 딸이 이래가지고 정상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3년 5년 1년 3년 5년 지나면 정상기사를 하겠는가? 이건 아닌데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닌데 하고 너무나 오래 잘 참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참습니다. 한방에 정신 조현병원 조울병원 치료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 데도 자기는 병 생기면 정신이 와가지고 입원하고 치료하면 또 아니 그 약하라는 약쟁이 뻥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조현병 환자를 붙들고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양심불량해.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약물 개발 역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언제 어떻게 되고 어떤 물질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봅시다. 이게 이제 54페이지 중요한 스킬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표적으로 밝혀져 있는 게 여기 있는 신경전달 물질 지금 3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조현병은 도파민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도파민을 정상화시키고 끊는 약이 안티사이코틱스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합니다. 또 조울병에서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빠집니다. 우울증도 심각하게 오면 정신병하고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이상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생각만 하고 몸에달 생각만 하고 뛰어내릴 생각 말도 안 해요. 죽겠다고 생각하고 밥도 물도 먹지 않습니다. 이만큼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 노에피린 이게 약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저중인 때는 까불릅니다. 이 2가지 물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현대 이 정신과 치료에 아주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이걸로 인해 약이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유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이 왔는데 조현병 약을 잘 쓰면 여기 우측에 적혀 있는 이 항정신병 약물이 또 그럼 3번째 칸에 치료범위의 용량을 주면 하루 이틀 그냥 좋아집니다. 약물 부작용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약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약을 제대로 못 쓴다고 해가지고야 전문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 약물 치료는 언제 필요하냐? 병이 왔는데 그냥 있어서 생각해. 조현병은 약 치료로 다 나는다. 조울병도 다 나는다. 우울증이 다 나는다. 그 세세한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붙들고서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항우울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로토닌만 올리는 걸 SSRI라고 합니다. 세로토닌 셀렉티브 인히비터를 해가지고 이 SSRI가 나온 다음에 노에피네프린도 같이 증가시키는 항우울제가 개발이 됐다. 그걸 SNRI라고 합니다. 약이 다 개발이 돼 있고 이게 나중에 뒤에 나가면 그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몇몇 가지 꼭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는 밝혀져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이런 언급들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로 엔돌핀이 돌아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조현병 환자 다 측정하면 엔돌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용을 해서 대화를 나누냐의 차이점이지 이게 정신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이제 엔돌핀이 올라가는 게 이 신전달 물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적정한 균형을 이루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지 어떤 게 올라가면 좋다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비정상적인 것밖에 되겠습니다. 도파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도파민이 없어져 버리면 파괴되는 게 생겨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거 심한 사람은 치매도 잘 도파민을 까꾸로 죽이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어떠한 균형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1번 토론 56페이지
56페이지요. 연습, 의심, 해소. 정신병약을 장기간 복용하여도 안전할까? 나의 감정. 대답을 해보세요. 안전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오랫동안 자, 복용하면 그렇지가 않는 거는 제가 벌써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잘못했습니다. 의사가 약물 부작용이 안 오게끔 병원 예방이 되게끔 어떻게든지 최소 유정을 찾으면은 어느 한 의사를 붙들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돼. 3개월 이내에 해결 못 해낸다면 그 의사 자격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환자 보호자분들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를 상대하고 이거 말로 못 붙이게 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게 해요. 자, 소비자는 환자고 부모들이에요. 그럼 이상한 인간 안 만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잘났다. 잘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라도 하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정상적인 생활을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머니 대답이 맞아요. 장기 보존하고 안전할까? 그동안 나는 목표가면 안전은 크면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된다고. 그 대답이 맞아요. 그건 대부분이 다 맞아요. 제가 카페 문의해 보면 그래요. 상담소로 올라오는 거 보면 가용량 체감이요. 너무 많아요. 90%는 너무 많아요. 의사가 중대로 약 다 먹었다는 페이지예요. 그럼 당신이 정신 의사라면서 당신은 왜 아니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왜 가만히 있냐. 저는 젊은날부터 떠들고 별짓 다 해도 나보고 미쳤다네. 까꿀로예요. 실제로 저보고 미친놈이에요. 제가 알아요. 좀 정당하게 표현하면 매일매일한데 기분 좋아가지고 혼자 잘난 척하고 산다고. 그 아주 정당하게 표현해요. 하도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일도 그만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만하겠다고 그랬더니 좋은 주가 다시 일을 하고 8년에 걸쳐서 제가 좀 부친이 좀 사는 집이 태어나가지고 아주 깨달기 싫을 때부터 스키는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쫄딱 망하니까 제가 9년 전에 남해령 다니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부터 남해령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망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책이 2010년도에 91년도에 내고 19년 경과기를 붙어가지고 50년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썼는데요. 서원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설명했을까? 오죽하면 카페 상담실에 칼럼이 들어가고 요새 사례를 올릴 때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좀 쓰다가 또 바꿔가지고 3차 행전을 제 나이가 66세가 되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이 조현병한테 이래가지고 후배도 제대로 하나 못 길러놓고 진짜 보호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질문을 하면 책을 나오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아무도 못하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이 틀렸습니다. 최소 유정량을 찾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최소 유정량을 언급할지는 모르는 의사는 바꿔야 돼요.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럼 바꾸면 돼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심지어 제발이 와도 좋으니까 저렇게 불편한데 더 내립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상담실에 답다는 거 보면 배고파고 환자들 그냥 막 내리는. 그런 선생님 죄송한데요. 한승이 와서요. 너무 많이 웃어요. 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 다 나옵니다. 이 개인적인 질문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도 이게 지금 시간 모자랄 거예요. 아직 반도 안 하는데 시기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제가 한 시간까지 떠드는데 정말 그렇게 아니 시청자서 아들 갖고 살린다고 내가 아니 여자도 약 먹어가면서 자 이것도 정답 최근 용어예요. 이게 찾은 사람은 시집가서 아니 건강하게 태어나기가 80명 있다는데 치료가 가능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답 정말 그렇게 할래요? 다음번부터는 대답을요. 제가 강의하는데 맞춰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제 경험생인 거 대답을 다 칩시다. 3번 넘어갑시다. 한방요법, 한약재, 침술, 마사지로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 많이 하셨어요. 특히 병원에 오기 전에 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병원에 갔다가 약을 너무 떨어지니까 까꿀로 또 병원까지 왔다가도 까꿀로 가는 사람도 있고, 퇴마 시술을 하는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되는 법이 있다면은 정신과의사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는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또 뭐 내가 비타민이 없고 그래가지고 100만원치 막 비타민 먹이고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쏘는 여러분들이 바보일 뿐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그런 데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십시오. 정신질환 치료약물은 중독성이 있다. 일부는 있지 않을까? 일부는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약 그대로 먹고 사는 거 약하면 죽어요. 실제로 신체 장애가 돼요. 네. 근데 제도인양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인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병을 하면 치료범위 용량을 썼다가 약을 점점 줄여서 생활하는데 지지 않게끔 약줄을 주면은 이런 건 약이 중독이나 돼가지고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 약이 아니죠. 이거는 증문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네. 치료약물은 중독성이 있나? 과량을 약을 쓰면 어떤 약이든지 다 중독성이 있어요. 과량을 썼다가 탁 줄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항구란제 이런 것들은 아주 대단한 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가끔 엑스컴 타는 뭐 졸피뎀이니 수면제니 그 다음에 뭐 안정제니 이런 뭐 주사제니 이런 것들이요. 불안이 막 엄습해 오는데 말름이란 그 혈관 주사제를 맞으면 그 약에서 싹 사라져요. 막 불안해서 막 쩔쩔쩔 막 어쩔 줄은 모르는데 그만큼 약이 드라마틱한 이 항불안제들이 개발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에 100ml, 200ml를 막 콩을 집어 먹듯이 약 먹으니까 편해지더라는 걸 알아가지고 요새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서 약물 중독이 안 생깁니다. 이 항불안제, 안정제들의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 의사, 약사, 간호사 말고 없어요. 의사, 약사, 간호사, 약국 도매사. 약 먹으니까 편하다는 거 아니까 하루에 많이 먹어도 5살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걸 하루에 50알씩 100알씩 먹고 중독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오는 건 지멋대로 해가지고 최소 용량을 먹고 나한테 가장 최적의 상태를 찾겠다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생님 넘어가 보십시오. 증상이 사라졌다면 약 복용과 외래 치료를 중단해도 괜찮을까? 중단하면 안 될까요? 네, 특히 조울병은 안 됩니다. 조울병은 30%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울병의 경우에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발병이면은 치료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약 먹으면 약을 급작되어 있습니다. 끝에 설명을 해줘요. 30% 평생 재발이 안 오기 때문에 끊는다. 70%는 재발한다. 재발이 붙인다고 안 씁니다. 재발이 오면 그때는 3년 동안 약 먹어야 됩니다. 먹되 기분조절제만 먹으면 됩니다. 이때는 조울병의 경우에 좋아지고 나면 항정신병 약은 불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는 의사가 너무 많아요. 약을 그냥 다 줘버려요. 그까짓 거 뭐 힘든데 분간하면 뭐해. 폐렴이냐 결핵이냐 따지도 안 하고 막 약을 갖다 항생제를 뒤따 떠버려 준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부작용을 안 겪을 수 있는 환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자, 조현병은 중단하는 걸 권하는 게 아닙니다. 1%의 가능성이 있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의사가 중단 권하지 않아도 지가 다 끊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첫 발명이고 1년 생활 잘하니까 대학 교수님이 약 한번 끊어줘 보자 끊었다. 그 의사 그 교수는 뭐 하냐고 경험 부족이라고 내가 딱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거는 중단해서는 조현병은 중단해서는 안 되고 조울병은 의사랑 상의해가면서 중단할 수 있다. 어떻게든지 30%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는 30%에 들어가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피콜라 홍차를 평생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커피콜라 홍차가 아까 그 실리안 전달 물질 중에요. 우울장애 보면은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이 물질의 전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카페인 성분이 노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붕 떠가지고 입안할 때 보면요. 커피를 하루에 막 20잔, 30잔 막 마셔요. 밤새도록 잠안 자고 피곤하지 않다고 막 떠거든요. 그래서 조울병에서 재발 안 하는 30%에 들어가려면 커피콜라 홍차를 절대로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2번이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라. 11시에서
아침 6시 딱 들었으면 그 시간에는 잠 안 그래도 눈 감고 무조건 누워. 아무리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이 있고 하더라도 나는 몸이 안 좋다고 그러고 핑계대고 들어가더라도 12시 전에 잠자고 아침에 3시, 4시에 깨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더라. 그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하고 콜라 홍차를 안 하게 하는 게 조울병 예방에 아주 양만큼 중요합니다. 조울병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 거기 6번 좀 읽어주십시오. 내 아들은 직장에서 자신이 약을 하면 동료에게 병이 있음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약 복용을 준다. 내가 어떤 종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종을 있습니까? 우선 주치의를 만나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죠. 그냥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단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 자원 조현병의 단약은 재발해서 또 입원하는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끊는 건 안 되고, 뭐 이것도 최대의 용량을 찾으면요, 약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요. 약 달라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저는 한두 개 먹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따리고 한 달씩 받아 뭐 하루에 3번, 4번 먹으라 그러고, 진짜 약을 왜 3번, 4번 먹이는지 몰라요. 저는 상태가 나빠가지고 입원하더라도 일주일에 이내 전부 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그래도 병 다 치료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읽어봐주시죠. 의사 처방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이가 의사를 가까이 해야죠? 그래, 맞습니다. 그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대로 치료를 하다가는 이게 뭐, 아니, 병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 바꾸면 된다. 체질염에 언급한 의사를 찾으면 원래 모습도 다 돌아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약물 성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고 두 번째 보면 클로자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약이 1차 항정신병 약물인데 그 두 번째 우측에 있는 두 번째 클로자핀만 2차 항정신병 약물이랍니다. 자, 모든 1차 항정신병 약물에 조현병 환자의 15%는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막 약을 떠버려져요. 그럴 경우에 클로자핀을 쫙 주면 반짝합니다. 하루 이틀만에 죽어요. 7호미의 용량을 주면요, 대부분 하루 이틀만 줘요. 정치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이 클로자핀이 대단한 거예요. 약은 제가 아까 조현병에 다 개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제대로 용량 조절까지 해가면서 사용할 줄 모르는 정신과 의사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제가 9년 동안 남해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 클로자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6 강좌를 하는 동안에도 보면 클로자핀에 대한 얘기만 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년 동안 선배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클로자핀을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클로자핀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보다 한 2년밖에 성과가 안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위험한 약은 없어. 우리 병원은 없어. 그거 안 써도 다 됩니다. 야, 그러세요. 하면서 나올 수밖에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의사 저기 의사 저기 왜? 100명이 조현병 환자 중에 15명은 계속 헛소리 하는데 그거 그냥 묶어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간수쟁이에요, 간수쟁이. 그럼 자기가 100명에 15명이나 계속 정신병적인 상태에 놔두려면은 그 환자도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다른 의사한테 보내줄 줄이라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7번 정답이 의사의 처방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클로자핀을 꼭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의사한테 가면요, 진짜 10년 내내 헛소리 하다가 카페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잘해요. 10년 동안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다가 저 병원에 딱 데려왔는데 클로자핀 딱 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문제가 더 많아요. 10년 동안 나이 30대가 40대가 돼버렸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형을 부르고 형수를 부르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병원에서 평생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된다는데 3년 5년 계속 헛소리 하는데 그냥 있는 사람
그 비리라는 거 7번 나오면 그겁니다. 그 의사 바꾼 거 맞습니다. 제가 아까 3,5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조현병의 약물이 거의 쭉 다 적혀있는데 클로자핀 하나는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이 모든 약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조현병 치료하면서 부작용을 해소시키는 약은 다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꼭 아셔야 될 게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물의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설피라이드가 있습니다. 설피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설피딘이 아까 얘기했던 그 근육의 불수의 근력 운동이 나타날 때 이 약을 쓰면 한 반은 해결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면 클로자핀으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전 단계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막 이래 이거 설피딘을 바꿔주면 반은 없어요. 혀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쪽으로 이러가지고 눈을 반쪽 감거든. 왜 그래요? 정신과 약 먹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설피딘을 바꾸면 사라졌어요. 한두 주 이내에 없어지는 일이 아니면 빨리 클로자핀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는 신호입니다. 걸어가는데 팔꿈치 뭔가 이상해요. 이게 설피딘을 바꾸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설피딘이라는 약이 독특한 약이고 설피딘하고 우측에 있는 아미설프라이드가 이 같은 제품입니다. 이걸로 바꿔줘서 근육의 불수의 근육 운동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저는 일주일 이상 제가 안 기다립니다. 한두 줄 이내에 완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빨리 클로자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소송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못해서 지연성 운동장애를 만들어 놓은 정신과 의사는 앞으로 소송 나가서 수억 원을 아마 대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짝 오는 사람들은 눈 이렇게 살짝 좀 덜 떠진다는 사람도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해놨더니 우리 병원에 와서 일어나는 사람은 눈이 좀 떠지긴 떠졌는데 한 20%가 덜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소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송해봤자 돈 얼마 돼도 그냥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면 절대로 부모로서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개발돼가지고 뒤따 돈만 비싼 약들이 여기 이제 우측에 몇 가지 있는데요. 올란자핀 자이피렉스하고 쿠에타필서로케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제일 싫어하는가? 잠만 재우는 거예요. 잠만 재우고 살만 재. 그러니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약이라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항정신병 약물 판매고 1등이 됩니다. 둘 다. 왜? 이거 저러면 잠 잘 자고 잠 푹 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다 좋아져요. 마냥 재우는 약이에요. 그냥 그러니 의사들이 신났어요. 이제 부작용도 별로.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요. 거기에 우측에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에 보면은 한가운데 아리피프라졸, 아빌리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서 멘스가 사라지고 유즙 분비가 옵니다. 남자도 심한 사람은 와요. 짜면 허연 임신도 안 하고 애도 안 나는데 이런 걸 이 아빌리파이를 쓰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이 다 개발이 돼 있대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약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약들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지난 20년 세월에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런 약물이 개발되기 전에도 최소 유지 용량을 잘 찾으면 부작용이 잘 안 가요. 참 그래서 이건 의사가 어디에다 관점을 두고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치료 효과가 구약 신약을 이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대개 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최근에 개발된 약물들이 세로토닌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요. 도파민만 따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따로 때린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물론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물을 주로 많이 써오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치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현병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우울하다 그러면 야, 너 나이에 치입도 못해. 장가다 우울하다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많이 좀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정신병 후 우울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포스트 사이코틱 블루라고 해가지고 무슨 정신병 하는 게 훈장 단계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면 저절로 거기가 표현해야지. 아, 우리 동창들은 대기업 치다는데 난 이게 스카이 대학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는 짓이 우울하지 않은 것도 이상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케어 센터나 주거시설이나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비정형항 정신병 약물들이 특히 더 세로토닌을 떨어뜨리는 우울이 더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들이 우울증 얘기를 하면 조현병에서 제가 항우울제를 쓸 생각도 안 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한 2년 전에만 해도 제가 쓸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카페를 하면서 하도 환자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우울이 너무 심각한데 이 정도면 항우울제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썼더니 확 좋아져요. 그게 세로토닌을 올리는 뭐 프로작이나 이런 렉사프로나 이런 걸 썼더니 이거 얼마 쓰는데 확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세로토닌,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를 먹는 약, 그게 비정형 항정신병 약입니다. 주로 우측에 있는 이걸 먹는 사람들은 우울이 심하다 그러면은 항우울제를 소량 써봐야 되겠다. 쓰니까 확 좋아지더라. 제가 이제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 증상이 감사한데 음성 증상이 갖다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사실 음성 증상이라는 거는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아네도니아라고 해서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약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약이 더 잘 듣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조현병은 약 먹으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분간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항콜린성 부작용이라는 게 뒤에 가면 부작용 해소제입니다. 항콜린성 역할을 하는 게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7페이지. 여러분들이 부작용 해소제로 알고 있는 알탄, 벤조트로핀, 코젠틴 요 두 가지가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프로이모, 영프로마 이것도 있고요. 그 세 가지도 제가 카페에다 글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작용 해소제입니다. 이게 항콜린 효과가 있어서 이 약물의 부작용이 또 변비가 오고 입이 마르고 시야가 흐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다시 59페이지로 오면 부작용이 일본의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작용이 심한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이 벤조트로핀이나 알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도 심해져가지고 막혀서 안 나와요. 이런 것도 분간이 제대로 잘 안 하고 약을 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벤조트로핀이나 알탄이라는 이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 해소제는 어떨 때 효과가 있냐면 그 2번에 있는 주체외로 증상일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육이 떨리거나 경직이 오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요 2번에 도움되는 약이 벤조트로핀하고 알탄하고 프로입니다. 0%만. 그러니까 변비나 입마름이 심한데 눈이 시야가 흐린데 벤조트로핀 먹으면 더 심해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들이 알아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냐에 따라서 어떤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부작용 중에 제일 심각한 거는 이 주체외로 증상입니다. 이걸 가만 내버려 두면은 심지어 환자들이 자살까지 해요. 제가 장기 주사제를 못 쓰게 하는데, 장기 주사제를 인베가 석티나 이런 걸 150ml, 210ml 이렇게 맞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아무리 한 달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준비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내 몸에 한 달 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요, 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 자불안석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는 이 벤조트로핀이나 프롬이나 이런 거 엄청 먹어도 해결도 안 되고 결국은 한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뛰어내려가 자살까지. 그래서 이 장기주사제의 부작용으로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베가석티나를 주사제를 맞고서 지난 2년 동안에 일본에서 2만 명을 시도했는데 85명이 자살한 걸로 봐요. 그래서 신문 기사까지 봤어요.
그래도 그러면 장기주사제를 자꾸 맞추려고 특히 대학교 오는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모두가 있었는지. 저는 장기주사제를 아예 갖다 놓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실장은 못한다. 약을 소량 먹고서 부작용 없는 약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 외로의 증세 중에 손 떨림, 근육 감기, 안전 부조를 못함, 또 느릿느릿, 아장아장, 이게 이제 가성 파킨슨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도움되는 게 아까 항콜링성 부작용 해소제인 벤제트로핀, 알탄프로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욕 증가는 이게 뭐 1차 약에는 없다는데 2차 약 먹고서 전부 다 비만 다 와 있어요. 이거 뭔가 이게 지금 글 쓴 사람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식욕 증가가 2차 약이 더 아까 얘기했던 올란자핀, 세로켄, 클로자핀 이것들이 전부 다 식욕 증가가 더 심하니까 요게 플러스 2개가 있다면은 1차 약도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1차 약 먹은 사람은 인당 다 살찌는데 뭐 1차 약이 정량한 정신병이 아니고 몰린돈이라고 적혀있는데 요새는 생산 중단됐습니다. 이 몰린돈이 살찌는 부작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젤독스 로나센만 얘기했는데 몰린돈도 살찌는 부작용이 없는데 이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생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곤함, 졸림 뭐 이런 부작용들은 처음 다 올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당뇨병 초래, 비만 이거는 항정신병 약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약 먹고 살찌면 막 야단쳐요. 심지어 궁고하라고 60kg인데 80kg 만들어갖고 병원 입원하라고 내가 분기 면설지 제가 별소리 나요. 지료실 앞에다 딱 쳐준 게 어떠놓고 딱 오면 제가 특히 이 로나센이나 젤독스 먹는 사람은 특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비만이 오는 걸 어떻게든지 피해가도록 해야 되고 불규칙한 생리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면 아기파이스는 된다고 했고 가량 복용은 치명적입니다. 하나인데 가량 처방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시다. 뒤에 있는 거는 뭐 대충 설명을 한 셈이고요. 비정형한 항정신병 약물들도 특성들은 어떠한 점 때문에 어떻게 쓴다는 얘기는 거기다 설명을 한 셈입니다. 자, 이제 항정신병 약물까지 왔는데 뒤에 뭐 항정은 제가 꼭 몇몇 가지 필요한 것만 나중에 언급할 테니까 조현병을 치료하는 이 항정신병 약물들이 조울병에서 조증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진정작용이 강한 클로포르마진,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세로켈, 클로자핀은 잘 안 씁니다. 정작 2차 약이기 때문에 2차 약으로 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조증이 아주 심할 때는 그 항정신병 약물을 썼다가 좋아지면 끊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끊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려요. 항정신병 약물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서 우선 질문사항이 있거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십시오. 전통적 항정신약과 비정형 항정신약의 어떤 차이가 뭐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들이고요. 요게 세로토닌까지 같이 떨어뜨린다는 약이에요. 세로토닌. 우리가 도파민을 떨어뜨려야 조현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로 왼쪽에 있는 약들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도파민 플러스 세로토닌까지 같이 떨어뜨려서 자칫하면 우울증이 호소가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후배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셀피딘하고 아미셀피딘가 같은 계통인데 하나는 도파민 안타고니스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는 세로토닌 안타고니스 집어넣고 이거 맞긴 맞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게 했더니 최근에 나온 책도 이 지금 아미셀피딘이라는 약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리가 덜 된 걸 여기다 어떻게 갖다 집어넣는지 이 글을 쓴 사람은 나중에 개발됐다고 다 세로토닌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는 아닐 거거든요. 이렇게 쓴 게 이거는 뭐 시대 연도에 따라서 자기 넣고 싶은 대로 넣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밝혀지는 게 있으면 뭐 고쳐주도록 하고, 아무튼 정형항 정신병 약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약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항 정신병 약물이라는 건 1990년 후반기 이후에 나온 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990년대 후반기 이후에 나왔다고 해서 저는까지 다 떨어뜨리는 건 아닐 텐데, 이걸 보면 꼭 기관으로 해가지고 분류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약이든지 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채소 주종량을 염두에 두시고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클로자핀이 조혈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가지고 매달 피검사에는 문제점도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비만이 아주 작습니다. 식탐이 아주 세고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돼요. 그래서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데 이게 200ml 이상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딜레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약을 두 가지를 저는 짬뽕 처방을 복합 처방을 평생 내본 적이 없는데 이 클로자핀 쓰는 사람만은 특히 제가 로나스는 많이 사줍니다. 어떻게든지 비만 문제를 해결하면 해보려고. 그래서 클로자핀이 150ml가 꼭 필요하던 한 75kg 되는 처녀가 이게 클로자핀이 75까지 내려오면서 로나스 8을 같이 먹으면서 상태도 아주 좋은 데다가 비만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확실히 덜 먹는다. 그래서 이 복합 처방의 경우에는 제가 클로자핀 먹는 경우에는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지금 항정신병 오늘 지금까지 강의한 데까지만 조현병, 조울병, 항정신병 약물 여기까지만 조울병 얘기 다 하려면 그 뒤에 뒤춤하고 네, 우선 조현병 약물 치료에 대해서까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저희 아들은 로주핀정이라는 약을 25ml짜리 0.5를 먹었는데 그걸 의사를 찾아보더니 부작용이 많다고 그러면서 지금 몇 미리 먹는다고? 25ml짜리인데 0.5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25ml짜리를 반을 먹었다는 거죠? 네네네. 아, 예. 그런데 부작용, 지가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부작용이 많아서 뭐 결혼해도 애도 못 낳고 막 이런다는. 25ml 정도면 부작용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런데도. 아니, 어떤 약이든지 최소일 용량 찾으면 부작용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인터넷을 찾아 그렇게 하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막 입을 벌리고 이러다가 한동안 보니까 다 아직 안 먹고 다 버려두고 그래갖고 지금은 약을 못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클로자핀이 2차 약이고 그냥 뭐 정기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했더니 나는 클로자핀 먹으면 안 됩니까? 와가지고 묻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클로자핀은 가능하면 피하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로도핀도 이제 그 비유를 해서 마찬가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량을 먹으면 부작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혼자 엉뚱한 거 찾아가지고는 특히 로도핀 같은 거 제가 안 좋아하니까 인백하고 로도핀은 제가 제 카페 오면 소리도 안 해서 난 쓰지도 않나니까 제가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건 목소리 약입니다. 그 잘못된 착각이 뿐이에요. 그런 약들도 최소 용량을 잘 찾는 사람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제가 이점이 없으니까 인백하고 로도핀은 이점이 없으니까 아예 제가 도피해도 제가 누락돼 있죠. 제가 그 두 가지 약을. 근데 그렇게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면은 클로자핀으로 바꾸든가 무조건 조현병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의 모습이나 기능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됐다면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요. 예. 저기 클로자핀을 먹고 있는데요. 저기 처음에 괜찮았었는데 한 달 이상 지나니까 너무 많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웃는다 그러니까 약을 조금 늘려주시는데도 웃으면 증상이 그건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예, 웃음이 나타나는 건, 자꾸 나타나는 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너무 적다고 봐요. 얼마 먹을 때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도 약을 줬는데 리스트를 안 봤어요. 아니, 몇 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클로자핀. 2월? 그래서 그 웃는 증세가 오면 용량이 모자란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클로자핀 먹으면서 웃는 사람은 클로자핀 올리면 금방 좋아져요. 예, 클로자핀은 아주 효과가 좋아요. 예, 여기 양부리에 제 친구인데요. 조증이 아닌데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일주일 동안 못 자가지고 프로마진 또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시간, 5시간 정도 잔다고 그러는데
괜찮은 건지 좋지. 원칙적으로 그 불면증만 있는 경우에 항정신병 약물은 피해야 되는 약물인데 일시적으로 써서 증세를 잡아놓으면은 이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지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라도 항정신병 약물을 안 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항정신병 약물의 처방 원칙이 좋은 병처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는 데에만 장기요법을 허용을 하고 있고 좋을 병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질환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잠을 한 아니 시간. 글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특히 클로프라마진 같은 것들은 지금 몇 미리 먹는지 알아요? 몇 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를 먹거든요. 그런 약들은 부작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항우제 중에도 불면을 유도하는 약들이 있고 항불안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더 부드러운 약으로 바꿔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올란자핀을 먹거든요. 올란자핀을 입에 목동에서 20ml를 먹는데 본인이 20ml를 주더라도 10ml 정도를 먹어요. 10ml도 많아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조정을 해서 체격이 어떻게 돼요? 몇 센치예요? 체격이 한 키가 172 정도에다가 몸무게가 몇 킬로 될까? 한 70 될까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동생인데요. 아무튼 10ml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조용증이 그러고 옛날에 비해서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없어진 것 같으나 그래도 집안에 그냥 있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관계하기를 두려워해서 집안에만 있거든요. 이럴 경우 아직 증상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나아가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을 통해서 치료가 될까라고 할까요? 제가 귀신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데리고 진료실에 와도 모를 판인데 누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답을 드리겠어요. 그죠? 자, 보세요. 아무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죠? 집안에는 있습니다. 예. 그것 자체로서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 제가 무조건 한 달 갔다가 이거 시키라고 그래요, 제가. 전 그렇게 해요. 어차피 이대로 하면 폐인이에요. 100% 폐인이에요, 그거나. 그대로 10년 흘러보세요.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먹고 자고 사는 동물에 불과해요. 겨우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원래 기능으로 회복을 못 시켰으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입원시키면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와요. 네? 좋아져 있는데 지가 활동을 안 한 것일 수 있고요. 그죠? 좋아져 있는데. 또 약 때문에 실제로 올란자핀 10ml도 정상적인 사용을 못합니다. 네. 저는 약 절대로 그렇게 안 써요. 약을 부작용 없도록 바꿔줬는데도 지가 금방 그걸로 산다면 그것도 지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웃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건 덜 좋아진 거니까 클로자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평가를 내릴 일들이 많아요. 첫째, 제정신이 있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우선 제정신이 들게 해요. 그 다음에 약 부작용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에 너 왜 안 하는데? 야, 너 죽을 때까지 총각 귀신이 산대. 언제까지 이럴까? 뭐 할 건데? 그렇지.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한다. 여기 양심 두드림 산다. 다니다 그러면은 퇴원시켜줄게. 아니면 퇴원도 안 시켜줘. 까지 집에서 평생 썩나 그냥 병원도 평생 썩어버려 그냥.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그렇게 놔둬가지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데 그냥 잊지 마시라고요. 네. 예.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두알을 먹는데 그 약 이름은 전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데 주사를 맞추려고 임상실험까지 하다가 부작용이 나서 중단을 했는데 잘하셨죠. 사망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신문 기사도 떴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써보지도 않아서 몰라요. 그래서 뭐 부작용 때문에 임상실험 중단하고서 지금 현재 약 2알만 먹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먹는데 거의 뭐 정상 생활은 하는데 잘 닦지를 않고 뭐 크게 저기는 없는데 직장을 좀 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금 그 말씀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래로 와보고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한 3주에서 4주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게 필요하고 양육 제대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 온전하지 않은데 그다음에 있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온전한 상태라면 이제 이런 이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데는 의뢰를 해서 가서 활동을 하게끔 한 6개월 다녀보라든가 1년 비례를 내고 1년 다녀보라든가 이런 권하게 되죠. 그 한 2년은 뭐 비정기적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도 뭐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언제 선생님 한번 배워야지. 자원 제일 좋기는 어디든지 가서 일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그게 가장 잘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우선 뭐 양물에 대한 것들이 여기 적혀 있는 챕터니까 이 뒤에 몇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언급해 드릴게요. 하나만 더. 예. 대화기법 5mm하고 5mm 2개 먹으면 10mm잖아요. 근데 5mm 2개 먹는 거나 하나 10mm 하나를 먹는 거나 그 차이가. 그게 지금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어떨 것 같다고 지금 짐작을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거 맞아요. 의사도. 근데 진짜로는. 아니, 의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맞아요. 아니, 시비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집사람은 자꾸 이렇게. 아니, 그거는. 약이 두 개라고. 환자들이 개수에 민감할 수는 있어요. 네, 그건 똑같은 거 맞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거기 치과에서 이게 정신과 약이 독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 친정 어머님이 들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살진 않아서 저희 친정 엄마가 그래서 약을 뜨문뜨문 매번 먹는 거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럴 거 없어요. 독하다고. 전혀 그럴 거 없고 독해가지고 치아 상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런 환자들도 없는데 가끔 만성 정도에 보면 이빨이 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환자들이 그러니까 만성화가 되어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뱉다르다라 그러고 이빨 딱 찢다 그러니까 하이진이 저렇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지 전병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자, 우선 63페이지 잠깐만 좀 봅시다. 항우울제들이 여러 가지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이 사망계 우울증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입이 굉장히 많고 이랬는데 요 밑에 적혀 있는 세로토닌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 SSRI라고 그러고 우측에 있는 게 주로 SNRI입니다. SNRI 아닌 것도 섞여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꼭 얘기를 드리려 하면은 우리 우울증 약은 세로토닌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노에프레핀도 올려 좋아지는 환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혈병약에도 클로자핀을 써야만 되는 환자들이 15%나 된다고 했고요. 그죠? 이 우울증 약은 제가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로토닌을 써가지고 대부분 다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는 사람이 이 SNRI에서 확 좋아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내과 의사였는데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런 약이 처음 개발된 당시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타임제 컵스트를 기분 좋아지는 약으로 프로작이라는 약 선전이 되면서 항우울제가 어떻다 그러고 뭐 이런 우울증도 해결해주고 그냥 뭐 살도 빠지고 뭐 비만 크리기를 지금도 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크게 선전했던 선전이고 아주 대단한 약이라고 그러고 컵스트를 실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게 개발이 됐었으니까 제가 그 선배님께도 프로작을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고 프로작을 먹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개를 올려다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우산의대가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아산조항병원에 생길 때 거기에 동창이 아마 교수로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달을 입원하고 나오셨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갔더니 먹는 약이 똑같은 프로작을 또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SNRI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의사들한테는 샘플로 한번 써보라고 갖다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통 드리면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약이 선택적으로 나한테 내가 우울증이 다 같은 우울증이 심하게 왔더라도 노에프레핀이 떨어진 우울증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항우울증의 치료 원칙들이 일주일, 2주일 써서 안 좋아, 그러니까 호전이 없으면 약을 더 올리게 돼요. 또 2주일 써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약을 바꾸게 돼요. 이렇게 하면 우울증도 다 약물치료로 다 낫는다. 또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면 사실은 정신과에서 가장 응급사항은 우울증이에요. 뛰어내리거나 목매달아가지고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이 항우울제가 마치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진짜로 깨끗하게 싹 좋아져요. 그래서 이 항우울제, 이 우울증이 온 경우에도 자꾸 제대로 깨끗하지가 않는 상태를 특히 노인들의 노인성 우울증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오거든요.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울병에서 이 기분조절제로 사용하는 거
미충 가마제품 발표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새로 개발된 저는 나무틀어진 가마펜틴 이런 것들이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거. 과거에 뭐 고전적인 것들도, 왜냐하면 이 기분조절제 자체가 조울병을 조현병만큼 99% 예방시켜주지 못해요. 조현병은 약이 잘 맞으면 99% 예방이 됩니다. 수면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하면 거의 100% 조현병은 예방이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조울병의 경우에는 나중에 타고난 이후에 급성기 조증 상태가 지나고 나면 항 정신병 약물은 다 끊고 이제 이 기분조절제만 사용해야 한다. 근데 이걸 2가지 이상을 쓰는 처방을 내는 사람은 효과도 불분명한 약을 왜 2가지를 왕창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지 약하게 있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게 맞다. 시간이 있으면 아까처럼 이 외로 진료시의 시대를 또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읽히고 웃어가면서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할 때로 미루도록 하고 그래도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지금 꼭 입원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번에 치료받고 나온 그 당사자가 간이 하는데요. 그분이 강제 이거는 하고 나면 내가 뭐 분노로 변하고 강제로 다른 거가 급하지만 않으면 강제 이거는 하지 말라 해서 또 계속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떡하나 하고 지금 그 강사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요. 네. 그 대답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조현병의 증세가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는데다가 대부분 치료를 거부하는데 마침 내한테 치료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나 조현병이니까 그래 니들이 조현병이라고 그러면 나 병원 가서 치료받을게. 이거 확률적으로 5%도 안 돼요. 네? 그런다고 해서 지금처럼 쳐다보는 거는 그건 치료를 포기하는 거고 방치하는 게 흘러와요. 그래서 그 강사가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득이 될 것 같으면 조현병이 아니에요. 어떤 조현병이 아니라 그래 나 미쳤으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을게. 이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강제로 안 하면 더 좋죠. 그죠? 어느 세상에 어느 부모가 강제로 하고 싶어서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치료자나 그러니까 이런 코세라피스트로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인터넷 심사 선생님들도 그런 종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 물론 강제로 안 하면 좋죠.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재판소도 저 판단을 지금 잘못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갑 채워가지고 정신병을 입어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쳐다보라는 거야? 그냥 쳐다보면 폐인데요. 지금 그대로 한번 3년 5년 가보시죠. 그 안에 폐인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나중에 병 고쳐도 소용없어요. 5년 10년 동안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다가 아유 이제는 안 되겠다. 강제로 해야 되겠다고 입원시켜가지고 한 달 만에 약조절 다 해놨다. 그 아들이 10년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이 30, 40대 있는데 뭘 어쩌자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준다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즉시 입원시키는 게 정답이에요. 강제로라도 즉시 입원시키는 게 정답이고 그게 법을 위반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랑 상담을 하면 제가 사태가 됐어요. 즉시 입원시키기 필요한 조현병인 것 같다고 딱 적어. 어머니 이거 복사해가지고 들고 있다가요. 경찰한테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응급구조대 돈이 들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불러서 조금 채워서라도 입원시키고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렇게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미룰수록 손해만 가. 딴 거 없어요.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치료자가 강제로 입원시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뭔가 경험 부족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 의사 선생님 아니고 당사자예요. 강사는 뭐, 강사는 부모도 다 마찬가지다 이래요. 그래서 저기도 한 번 했는데 그 자체도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아주 누가 뭐 예, 맞습니다. 우리 애들 뭐막 그냥 저기에서 데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안 자, 보세요. 입원시켜놓고 일주일 이제 제대로 된 아까 그 도표에 치료 범위 용량을 쓰면 입원시켜놓고 일주일에 가면 제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약부작용의 문제지. 일주일이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저는 딱 들어오면 보통 하루 이틀입니다. 정신으로 딱 돌아올 사람을 이거 좀 주고 저거 좀 주고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제가요 3년 5년 보내고 오면은 제가 진료실에서 그 부모한테 뭐라고 욕을 했는지 아세요? 친부모 만져고 제가
그렇게까지 욕을 해줘.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는 제정신이 아닌데 낳는다는 병이라는데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5년을 기다렸다고요? 당신 부모 맞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렇게 열을 내지 마셔요. 안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온다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걸 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걸 시키면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러 앉아 5%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시켜서 일주일 후에 면회가면 다 좋아지겠어요. 미루지 마세요. 네. 선생님, 저기 처음에 말씀하실 때 편집증 같은 거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어머님 얘기하는 편집증은 아마 아닐 거예요. 좋은 병은 어머니가 그렇게 볼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자제분이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 네, 나이 30에 편집증 없어요. 네, 주로 40세 이후에 오고요. 그거는 조현병하고 달라요. 편집성 정신분열병하고 편집증하고는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망상장애 편집증은 낫지 않는다니까요. 딴 거 없어요. 회사 멀쩡하게 다 잘 다니고 의사소통 다 잘 돼요. 오로지 회사 가서 마누라 사람 피는 생각만 해요. 집에 전화를 20번 30번씩 해요. 마누라 남편 일도 못하게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를 가지고 살피고 앉아있고 딴 사람은 몰라요. 그 당하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만 알아요. 그게 편집증이지 조현병은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는 그 편집증 아니다. 대부분 편집증 아닙니다. 대부분 편집성 조현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카페도 그런 상담들이 자꾸 올라와요. 편집증 아니라니까요. 편집 조현병은 그러면 약물 치료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현병 그건 앞에 편집 붙이지 마요. 그냥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은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 조현병에 망상 없는 사람을 보세요. 대부분이 편집성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빼버리면 좋겠다니까요. 미분화형 뭐 단순형 다 똑같아요. 그 분간한다고 해서 치료방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양상이 조금씩 달리 나타나가지고 의사들이 지들끼리 의사소통 하나 붙여넣어서 뿌리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조현병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씩 더 질문인데요. 이제 중증으로 있다가요.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증상이 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신경 경계선 쪽에서 갔다가 신경 쪽으로 가고 이럴 수도 있나요? 없어요. 진단을 합니다. 없습니다. 네. 의사가 오락가락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무슨 조현병도 1%라고 보고 조골병은 0.5에서 뭐 1%라고 보고 이러면 뭐 운이 없어 그 병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병을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상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병이에요. 2%도 안 되는 병이 달려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격적인 게 같이 이제 결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원래 임모추하다든가 뭐 뭔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든가 이래서 오락가락 했을 뿐이지 병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격적인 걸 좀 이제 이 아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네, 뭐 저러다 보니까 시간만 망치한다고 그랬는데 박수 한번 치고